안녕하세요. 가인지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노베이션과 기업가 정신 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약 3년 전에 나온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매니지먼트 편의 후속작입니다. 전편에서 미나미가 매니저가 돼서 성공적으로 고시연대에 출전했던 그 기록이 있죠. 지금은 수년이 흘러서 새로운 고등학교에 어떤 여고생이 그 전에 그런 고시연대회에 출전했던 분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또 새로운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단되었던 야구부를 재창설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연습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많은 경우 만화적인 상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들을 습득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좀 달리 이 책에서도 약간 만화적인 특징으로 좀 동화나 만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것이 만화로 만들어져서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설처럼 만화처럼 재미있게 읽으면서 드러커의 이야기들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책의 형태야말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 책에는 스토리를 빌어서 드러커가 이야기한 이노베이션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씩 팁 형태로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유메라고 하는 이 여고생이 이노베이션과 기업가 정신을 읽게 되죠. 그리고 아사와 고등학교의 야구부를 재창생시키고 야구부를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구부는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지먼트를 배우기 위한 조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죠. 또 야구부를 민영화에 착수하게 되는데 사실 이 민영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있어서는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벤처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벤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어떤 재무적인 역량, 재무적인 예측과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관리할 수 있다거나 경영자가 경영을 앙트레프레누어십, 즉 기업가 정신으로 하기에 좋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 담당자, 창업자, 경영자들이 자기의 책임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구부를 민영화한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 안에서는요, 자체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면서 운영을 해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재를 확보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매니저들이 더 먼저 들어오고 선수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야구부를 운영하면서 인사적 결정들,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고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이미 그 일을 경험했던 선배들을 만나고 또 고시엔 대회에 출전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예상치 못한 어떤 그만두는 일,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책을 너무 스포일러 하는 것처럼 되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적인 특징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또 새롭게 어떤 새로운 혁신에 집중하게 되고요. 유메 개인 스스로가 정말 내가 있을 곳이 무엇인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드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자문하는 것으로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갑니다. 이 책의 스토리 이야기는 이 정도 하죠. 정말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피터 드러커가 이노베이션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7가지 혁신의 원천이 어떤 요소들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가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더 훌륭하게 하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는 데서 가치를 찾아낸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이노베이션을 행한다.
이노베이션은 기업가의 고유한 도구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전편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에서 기업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기업가는 오직 두 가지의 기능을 갖는데 그 첫 번째는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피터 드러커식 정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충실하게 채워주어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혁신이란 고객이 미처 원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창출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삼성의 핸드폰 사업은 마케팅적 회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애플의 핸드폰 사업이라고 정의하기 좀 어렵죠. 애플의 그 어떤 사업은 혁신적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경영자에게 필요한 요소이겠죠. 드러커가 이야기한 이노베이션의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노베이션이란 기회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이노베이션은 이론적인 분석인 동시에 지각적인 인식,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노베이션은 단순하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번째, 작게 시작해야 된다. 다섯 번째, 시작할 거면 최고의 자리를 목표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커가 이야기한 혁신의 7가지 원천은 무엇인가? 이 7가지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나오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것보다 확실성이나 파괴력 면에서 더 우선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에 해당되죠. 두 번째, 불일치의 존재입니다. 이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상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히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이런 요소이죠. 세 번째, 프로세스상에서의 어떤 니즈입니다. 네 번째, 산업 구조의 변화. 다섯 번째,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 여섯 번째, 어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마지막 7번째, 새로운 지식의 출현입니다. 이 7가지 혁신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거나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마치 7개의 창문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창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옆의 창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죠. 다만 한 방에서 보이는 7가지의 경치는 모두가 다를 수가 있죠. 이 7가지 혁신의 원천들을 늘 생각해 보면서 패턴화시켜서 주변을 바라보신다면 적절한 형태,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은 어떤 도구들이 있는가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성공은 자신의 사업과 기술과 시장의 정의에 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 물을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성공은 가장 리스크가 작고 게다가 가장 큰 성과로 연결되어지는 큰 이노베이션의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른바 대륙의 실수가 몇 개가 있었죠. 중국 제품들을 약간 당시만 해도 그냥 희화화해서 표현할 때 쓰던 말인데요. 대륙의 실수가 진짜 실수가 아닌 성공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샤오미의 혁신인데요. 초창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제품들을 보면서 뭐 그냥 희화해서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을 국내 사람들이 매우 좋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입장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브랜드를 보면서 선택해 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기능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성공 혹은 예상치 못한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최근에 경영자분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한다라는 전제하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틀 혹은 3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경영자분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에 제대로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는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4개월짜리 과정을 오픈하고 경영자분들을 소그룹 컨설팅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죠. 그래서 다음번 저희가 계획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공이 가져온 이노베이션의 기회를 활용하면 그렇게 하려면
적절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왜 그런 요소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그 분석에 근거해서 다음번에 그것을 더 살려나가는 활동들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고 성공의 가능성도 가장 높은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성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 이 예성실의 요소가 나머지 이후에 나오는 6가지보다도 가장 파괴력이 있고 가장 확실성이 높은 혁신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하고 당연히 존재해야 할 상황 사이의 괴리, 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이상과 현재의 괴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요, 학교에서 매니지먼트, 즉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이것을 불일치의 요소로 생각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요소입니다. 학원이 학생들을 관리를 할 때 너무나 당연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라든가 학업에 관련된 스타일이라든가 또 학업에 관련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해 줄 알았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치고 학생들의 어떤 학업 관리,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관리 이런 요소를 해주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국내의 한 업체에서 이른바 학습 코치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 결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는 이 학원은 시장의 지배적인 강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불일치가 생기는 원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짐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일치의 존재는 이노베이션의 기회를 알려주는 징후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부자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고객에게 요청을 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들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원하는데 못해주는 것들, 그 산업상에서의 공급자들이 못해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함으로써 알 수가 있게 되죠. 세 번째는 프로세스상에서의 니즈입니다. 이 니즈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원천으로서 어떤 내부적인 조직 내부적인 어떤 필요가 발생되면 그 필요 자체가 혁신의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패션 업체들이 그동안은 주로 중국 생산 공장을 통해서 임가공 방식, 그러니까 OEM 방식이든 직영 공장을 두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패션의 트렌드와 패션 매장의 운영 방식이 SPA 방식, 그러니까 대형 매장과 빨리 움직여야 되는 자체 생산,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임가공 방식이나 외주 공장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영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어떤 프로세스상에서의 니즈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패션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국내이든 국외이든 직영 공장 프로세스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빨리 대응해주고 빨리 제품을 생산해내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반영해서 디자인과 생산을 해내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상의 필요를 빨리 채워줌으로써 니즈를 혁신을 해결해 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산업구조상의 변화입니다. 어떤 분야를 이루는 체계나 어떤 구조가 어떤 변화가 되어지는 요소입니다. 산업구조와 관련돼서는 여러 산업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과거에는 전세나 매매 중심으로 해서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전세 중심형 거래가 아니라 월세 중심형 거래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주세요. 이런 갈등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네, 정액제 거래가 생겨나고 있고요. 회원제 거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단순히 전세나 매매 퍼센테이지를 받는 구조로만 유지한다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혁신이 막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산업구조상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 시장의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차 시장의 산업구조의 변화, 교육 시장의 산업구조의 변화,
외식 시장의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구조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용하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큰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조가 변화되는 곳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 큰 어떤 영역을 먼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구에서 나무 배트에서 금속 배트로 바뀌는 경우, 금속 배트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보다 공격적인 야구를 주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야구 전략을 사용하는 팀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기업가에게 좋은 이노베이션의 기회가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기존의 기업이나 공적인 기관들이 대부분 이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들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또는 적어도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철석같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분명한 증거들조차도 무시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성공과 기존의 관행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들과 그것이 산업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1인 가구의 출현입니다. 이른바 혼밥, 혼술족의 증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식당의 경쟁자는 다른 식당이 아니라 편의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빨리 적응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의 간편식 매출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혼자 집에 들어갈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집에 갈 때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편식을 사가서 집에서 식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빠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곳은 혁신의 기회를 얻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파트 시장이 변화돼야죠. 오피스텔 시장도 변화돼야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주방을 구성할 때 사실은 복잡한 주방 기기를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주방을 만들면 안 되고 간단하게 데워 먹는 정도 수준의 주방을 만들어야겠죠. 가스 산업도 변화될 겁니다. 주차장의 형태도 바뀌어야 합니다. 가구를 만들 때에도 바뀌어야 되고요. 장롱을 만들 때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침대나 이불과 집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1인 가구 중심의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아봤자 2인 가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혁신의 10가지 원천의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컵에 물이 절반 담겨져 있을 때 절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랑 절반이나 차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의 변화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우리 인간이 보다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건강에 관련된 산업이 더 이상 발전할 기회가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불사의 존재가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인식이 바뀐다면 건강에 관련된 산업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산업이 될 겁니다. 또 이렇습니다. 설탕은 이미 포화 산업이다. 설탕 산업을 진출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 그렇지 않죠. 건강한 맛을 내는 감미료, 건강한 맛을 내는 감미료 시장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인식한다면 전혀 다른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고 그 인식을 창출해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바뀐 인식을 따라간다면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얼마 전에 화장은 여자들만 하는 것이었는데 남자들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인식의 변화, 남자들도 이제 화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용해서 이 시장에 진출해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혁신의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혁신의 원천은 새로운 지식의 출현입니다. 발명이나 발견, 우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 자체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이 신기술의 형태는 간단한 문구, 간단한 생활용품 혹은 옷,
심지어는 자동차, 최근에는 집에 이르기까지, 가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무궁무진한 산업 분야가 준비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상용화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업에 적용 가능한 신지식들이 어떻게 어디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발견해 본다면 그것을 나의 산업에 적용해 본다면 그거 역시 혁신의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혁신의 7가지 원천.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 두 번째, 불일치의 존재. 세 번째, 프로세스상에서의 니즈. 네 번째, 산업 구조의 변화. 다섯 번째, 인구의 변화. 여섯 번째, 인식의 변화. 일곱 번째, 새로운 지식의 출현. 이 7가지 요소가 경영자가 가질 수 있는 혁신의 무기다, 혁신의 원천이다, 도구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7가지 요소를 세로축에 적어 보시고요. 그 옆에다가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요소 적어 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아이데이션 해보시고 구체화해 보시고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